그럼 2교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text.exe 파일이랑 베이스 데이터라고 적혀 있을 텐데, 자, 시험 때는 먼저 USB 메모리를 먼저 나눠줄 거예요. 그럼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아서 폴더에 들어가면 이 파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꽂기 전에 USB 메모리에 본인 이제 시험 정보랑 본인 이름이랑 써서 그 USB 메모리를 제출하고 오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그러면 USB 메모리를 꽂으면 얘가 뜨겠죠. 그럼 여기에서 text.exe를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수험 번호 쓰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본인 수험 번호를 여기에다 쓰는데, 지금은 교육용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 파일에서는 설치는 이렇게라는 게 있고, 이거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제가 카페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수험 번호, 시험 때는 당연히 본인 거 써야 되겠죠. 그럼 이 수험 번호를 먼저 쓰고, 그리고 본인 이름을 쓰면 자,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우리 이제 96회 해가지고 이 창이 뜨겠죠. 그럼 이제 감독관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지를 이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눠줄 건데, 그때 문제지 앞에 A형이다, B형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좌측 위쪽에 보면 A형, 우측인가? 우측 위쪽에 A형, B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A형, B형의 차이는 이론 문제의 순서의 차이예요. 실기 내용은 전혀 차이 없고 이론 문제 순서 차이인데, 이상히 사람들은 B형이 싫대요. 근데 A형이 이제 문제가 재무에게 5개, 원가에게 5개, 부가가치세 3개, 소득세 2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B형은 그게 뒤죽박죽이라 소득세가 1번이었다가 2번이 재무액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좀 싫은가 봐. 생각이 집중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B형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연습할 때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감독관이, 자, 지금 우리가 시험이 먼저 보는 게 전산세무위급인데 12시 반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12시 반은 시험 땡 하는 거고, 12시 10분쯤 되면, 12시나 12시 10분쯤 되면 USB 메모리 나눠주고 이 작업하고 문제지 나눠주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12시 반 땡 하면 감독관 확인번호 알려주면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가시면 본인은 이 시험 준비하는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반이 넘어가면 시험 고사실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30분 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셔라고 이야기하는 게,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야지 긴장 안 되고 내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눠주는 건 12시 10분부터 나눠줄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쯤에 나눠줘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감독관이 12시 땡 하면 그때 맞는 감독관 확인번호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 9385라고 적혀 있으니까 9385라고 해서 틀렸네? 자, 감독관 확인번호 잘못 써놨나 봐요. 너무 급히 했나? 그러게 9385 어디서 나왔지? 3925예요. 제가 잘못 썼네. 3925네요. 별로 수정해놨죠. 자, 그럼 로그인하면 창이 뜨죠. 자, 시험 볼 때 이 창인데 메뉴를 보면 우리가 연습하는 메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세무위급에서 들어가는 메뉴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아래쪽 유론 문제 답안 작성이 있죠. 자, 얘는 뭐 수십 번 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 때는 얘 답 번호만 이렇게 찍어서 USB 메모리로 제출하는 거지, 문제지는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답은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념과목 및 적요 등록이나 혹은 뭐 전기문 손익계산서나 이런 곳에서 공식 같은 거 보려면 마음껏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론 문제 풀 때도 컴퓨터 메뉴 이용하실 게 있으면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답안 저장 버튼.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USB 메모리를 안 꽂았으니까 인기 없다고 그냥 C 드라이브에 저장됐다고 뜨는 건데, 이 USB 저장은 제일 마지막에 저장 누른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엑셀 문서나 한글 문서도 마지막 저장한 모습이 남아있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시로 누르셔도 되고 뭐 몇백 번 눌러도 마지막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경우에 여러분들 어릴 때 학교 전산실 컴퓨터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학교도 있지만 제 어릴 때 전산실은 전산실이 아니었어요. 거의 게임도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애들 싫어했는데, 컴퓨터 사양이 별로 안 좋다 보면 컴퓨터 멈출 수가 있겠죠. 그 멈추거나 오류가 나면 그 해줄 수 있는 건 자리 옮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 때. 그럼 자리를 옮겨주면 USB 메모리에 내가 마지막 저장 눌렀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안 보고 학교로 가시는 분들은 수시로 저장을 눌러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뭐 자주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 아직 단 한 명도 자리 옮기면 우리 기록이 남거든. 근데 옮긴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학원은 우리 분과가 제일 안 좋은 컴퓨터 쓰지 다른 곳은 영상이라서 사양이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날 일이 잘 없겠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이 그냥 보이면 그냥 한 번씩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이 두 개는 마음껏 들락날락 하셔도 상관없는 곳 버튼 눌러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산세무 2급이니까 이론 문제 15개만 이제 찍게 되어 있는데, 이제 회계 1급은 조회 문제 때문에 아래쪽에 주관식 답 쓰는 칸도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 해봐야 금액 쓰는 거. 근데 나중은 쉬워요. 우리는 문제가 세무계에서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서 들어가 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니까, 그런 주관식도 아래쪽에 칸이 있다 없다의 차이니까 문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가져가서 시험 보는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 가다만 발표되면 그때 이제 채점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내가 틀렸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가다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문제를 잘못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 있겠죠. 그런 거 있으면 또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올리면 그게 맞으면 그것도 맞으면, 혹은 문제가 아예 잘못됐으면 모두 맞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확정 결과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 이번 주에 시험 봐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볼 거잖아. 그래서 본인 문제에서 문제를 자기는 본인은 이렇게 이해했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또 그 이야기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의제기 신청하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이야기하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절반은 안타까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절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봐도 전산세무 2급 수준의 이의제기 신청은 아니지만 엄청난 이의제기 신청에 장문을 제가 해줄 거예요. 어떻게든 그거 하나 때문에 합격 여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봐요. 이거 틀리면 몇 점이냐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 90점 맞으면 귀찮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 75점 막 아니면 60, 70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상황은 모르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문제는 95회 세무 2급 A형을 열어볼게요. 자, 페이지는 4페이지를 펴시고,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실기가 있는데, 자, 시험 때는 절대 실기부터 푸는 거예요. 왜 이론부터 풀지 말라고 하냐면 이유는 두 개. 이론 문제는 시간이 얼마 갈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애매하게 알 것 같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잡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시험 때문에 시간 잘 가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못하는데 실기는 주관식이고 이론은 객관식이에요. 나한테 최악의 상황에 시간이 부족하면 이론은 기둥 하나 세울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실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10점짜리면 통째로 날리는 거야.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기를 먼저 하는데, 자, 본인이 시험을 본 적이 있으실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우리 나이에 태어나서 시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분 없죠? 그럼 본인이 본인 성향을 알 거예요. 시험 볼 때 좀 내가 긴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서, 정말 시험 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도대체 뭘 입력하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시작하라고 말하자마자 누군가가 뭔가를 막 입력하고 있어요. 그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요. 갑자기 옆에서 막 입력하니까 나도 급해져. 그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하시는 분들이 그 페이스에 말릴 때, 우리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일반 전표 몇몇치 전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페이스 말려서 실수하고 거래처 안 쓰고 그래 버리면 점수 엄청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긴장하는 스타일이라면 뒤쪽에 원천징수부터 푸세요. 이건 개인의 전략적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문제 5번의 원천징수는 앞쪽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잖아. 앞 문제는 전혀 영향 안 미치니까 내가 긴장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시작하자마자 원천징수 눌러놓고 뒤에 급여자료 입력이나 사원 등록 있는 문제 하나 풀고, 그리고 연말정산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해져 있을 거예요. 걔네도 뭔가를 입력하다가 멈춰 있어요, 다들. 그럼 그때 내가 다시 앞으로 가면 되니까, 우리 지금 이걸 보고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템포를 죽일 수 있으니까 본인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좀 영향을 많이 탄다고 생각이 들면 뒤쪽을 먼저 푸세요. 근데 어떻게든 실기는 다 본 후에 이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 뛰어넘잖아. 얘네들 실기도 뛰어넘고 나면 이론 문제보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를 계속 잡고는 있지 마시고, 문제에 내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고 다음 문제 계속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 전표 문제 5개를 먼저 분개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 한 번에 입력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일반 전표예요. 자, 6월 5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인 골목 토스트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먹을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하고 현금 결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 별거 아니죠? 자, 우리 영업부 직원이 먹을 간식, 그럼 얘는 복리후생비 800번 되고 현금 결제했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고,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되는 분계인데, 그죠? 자, 그럼 분계해 보면 대변에 현금으로 22,500원이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 대 22,500원이다. 다음 문제 볼게요. 6월 10일 당사는 주식회사 고용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라. 그럼 500만원을 단기대여금 못 받게 되었네요.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 주식회사 고용거 500만원을 지워주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라는 이런 지문이 없어도 우리는 조회하려고 하셨죠. 그럼 오늘 날짜 6월 10일 날 합계잔액 시산표로 갈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6월 10일 단기 대여금을 먼저 찾고, 단기 대여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 있죠. 얘가 아래에 있는 게 자기 짝지잖아.
그럼 대손 충당금이 300만 원이 있네요. 근데 500만 원이 대손 당했으니까. 자, 그럼 일단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끌었을 거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의 짝지로 300만 원을 끌어쓰고, 자, 그럼 차이 나는 이 200만 원을 계정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200만 원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고, 이 앞에 저 시험 보신 분은 내 말했던 게 나왔다고 생각하겠네. 대손할 때마다 단기 대여금 미수금, 요즘 출제위원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쓰는 거 아느냐. 그냥 대손상각비 쓰지 마라. 그냥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거다라고 했죠. 사실 저도 오늘 이 문제 처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때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써줘야 되겠죠. 매출채권일 때만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인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언제부턴가 좋아하더라고. 회계 1급도 그렇고 세무 2급도 그렇고. 자, 다음 7월 8일 날 SG 화재의 차량보험 2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중에서 65만 원은 판매부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제조부서 차량에 대한 보험료이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럼 보통예금에서 230만 원 나갔고, 자, 그리고 자, 보험료 판매부서 거는 800번대, 제조부서 거는 500번대로 이렇게 구분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500번대로 나눠서 65만 원, (165만 원)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자, 8월 20일 당사는 만길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 원 중 1,9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상환하고 잔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자, 장기차입금을 일단 상환하는 거죠. 그럼 부채를 상환하니까 차변 혹은 뭐 보통예금 상환 적혀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900 나갔다는 거 알겠죠? 일단 분개할 때에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알겠는 것들부터 위치를 하나씩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2천만 원 장기 차입금을 갚는데 1,900만 원만 준 거죠. 그럼 100만 원 우리 면제 받았네요. 이때 쓰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자, 다음 10월 31일 주식회사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중 10월 1일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확실히 알겠는 건 1,000만 원 보통예금 나갔다는 거 알겠죠? 그럼 일단 보통예금 1,000만 원을 대변에 지워주고, 그럼 이 돈을 준 이유가 임차 보증금 준 거잖아. 뭔가 빌리기 위해서. 그럼 차변에 임차 보증금 쓰는데, 자, 보증금에는 제가
임차보증금이든 임대보증금이든 특정형과 예금이든 보증금은 다 거래처 쓰라 그랬죠. 그리고 이 보증금은 1,500이잖아. 그럼 차이 나는 500만원이 10월 1일날 미리 계약금 줬었어요. 그럼 계약금 줄 때에 선급금이라고 써뒀겠죠. 이렇게 친절하게 날짜 알려주면 계정 과목 생각 안 나면 일반 전표 가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험 때는 웬만하면 전부 다 이렇게 알리바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급금이라고 10월 1일날 지급하면서 적어뒀죠. 그럼 우린 이제 임차보증금으로 대체가 되고 선급금 주식회사 동국 5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래처 쓰는 게 꽤 많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실수 참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거래처 쓰는 거 많이 내는 게 점수 많이 깎아먹는 그 회차의 그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쓰는 것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개 빠뜨렸다고 부분 채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3점 아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래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개 풀었죠? 그럼 컴퓨터에 지금 붕괴한 거 5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냥 한 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1년치를 잡을 건데 여러분은 그냥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하세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볼게요. 자, 본인이 연습을 해보는데 연습을 하면서 과세 유형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방법을 메인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을 먼저 적어 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푸는데 분계 내용 쓰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과세 유형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문제가 1월 2일이죠. 그러면 1월 2일이라고 적어 놓으면 아래 부가세 유형이라고 보이죠. 자, 이걸 보고 문제의 증빙 서류만 포인트 잡아서 과세 유형을 5개 다 잡아 놓고 그 다음부터 과세 유형은 신경 쓰지 말고 분계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문제 푸는 속도도 훨씬 빠르긴 해요. 자, 1월 2일날 딱 증빙을 쳐다보니까 얘 보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그러면 옆에 11번 매출과세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번호는 외울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거 열자고 한 거예요. 그럼 11번 보이죠? 그럼 옆에 그냥 11번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보면 날짜 아래에 빈칸이 크게 있어요, 항상. 그럼 얘는 11번. 자, 이번 2월 12일은 문제 보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적혀있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일단 1600cc가 눈에 딱 띄죠. 그럼 54번 불공. 다음 3월 5일은 직수출 보이네요. 16수출. 3월 27일 날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승합차를 수입했대요. 그러면 55번 수입이 되겠죠. 수입세금계산서인데도 불공제 사유면 54 불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5번 수입이고, 다음 7월 31일 날 자,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인지 봤는데 경영팀 직원들 야근 식사예요. 그럼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 과세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유형부터 먼저 다 잡아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자, 문제 보고 같이 바로바로 입력을 할게요. 자, 1월 2일날 제일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주식회사 아임전자에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다. 자, 일단 제일유통한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건데 제품 매출은 맞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현금 100만원 적혀 있는 건 과거에 계약금으로 받은 거죠. 그럼 계약금 받았던 거면 선수금이고 받을 숫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임전자가 발행한 거예요. 그럼 배서 양도를 받았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죠. 제품 공급한 거 맞으니까 받을 어음이고 거래처를 아임전자라고 분개해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같이 입력을 해보면 1월 2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의류고 7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제일유통,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개는 혼합. 자, 차변에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과거에 받았던 선수금 100만원, 차변에 나머진 어음으로 받았는데 제일유통이 발행한 게 아니라 아임전자가 발행한 걸로 받았죠. 예, 거래처까지 변경해줘야 정확하게 끝나는 거죠. 전산세무위급에서는 배서 양수나 배서 양도 하는 걸 매입 매출전표에서 넣는 것도 더러 좋아해요. 거래처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2월 12일 당사는 나간다 자동차로부터 준중형 승용차를 2,20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당사는 2월 1일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전액 지급하였다. 자, 그럼 54번 불공이었고 자동차를 구입한 거니까 차량 운반고 샀고 대변에 돈 주는데 2월 1일날 계약금 준 거 빼고 그럼 선급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네, 이렇게 쓰면 되네요. 자, 그럼 2월 12일날 54번 불공 준중형 승용차 금액은 2,200에 포함이니까 세금계산서는 2,000만원에 별도로 적혀 있겠죠. 거래처는 나간다 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분계는 혼합. 이번에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 대변에 과거에 계약금 줬던 선급금 200만원 지워주고 나머지는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3월 5일 중국 야오밍사의 제품 5,000개를 개당 100위안 직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3월 30일에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수출 신고 번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우리는 신고일 이런 애 계속 주는데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라 그랬죠. 선적일이 3월 5일이니까 뭐 사실 문제 대놓고 3월 5일이라 적어놨잖아요. 그럼 우리 미래에 돈 받으면 이날의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하면 되죠. 미래에 3월 30일에 돈 받을 거거든. 그럼 우리는 미래에 돈 받을 거니까 1위안당 171원으로 계산할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겠죠. 자, 3월 5일날 16 수출이고 제품인데 5,000개 이 금액이죠. 1위안당 171원이라길래 171원에 100위안이길래 공 2개 더 붙였어요. 그럼 곱하기 해주잖아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계산기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5,000개 곱하기 100위안 곱하기 171원 똑같죠? 8,550만원만 나오면 되죠. 자, 거래처는 야오밍사. 영세일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응 수출 포함. 그리고 외상으로 우리는 매출했다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27일 직원들의 외근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승합차를 미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수입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통관수수료 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와 통관수수료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당연히. 자, 그럼 우리는 55분 수입이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나오겠죠. 그럼 통관수수료 30만원은 계정광 뭐라고 해야 되죠? 얘는 지금 우리가 뭐 사고 있죠? 자동차 사고 있으니까 자동차 취득시 부대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거라고 써야 되죠. 우리 과거에 원재료로 썼던 건 원재료 수입하고 있었고 이번엔 차 수입하고 있으니까 차값에 포함해야지. 그죠? 그리고 43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대변에 지급했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3월 27일 날 55번 수입 미국산 승합차 세금계산서는 4천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인천세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400만원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되었고 우리는 통관수수료나 통관재비용 관세 이런 거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금 이 돈을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다음 7월 31일 7월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우리 전에 이런 문제 하나 풀어봤었죠? 자, 일단 51번 매입과세고 직원들 야근 식사니까 800번대의 복리후생비고 그리고 현금 지급한 거네요. 자, 7월 31일 51번 매입과세 야근식대 거래처는 남해 식당 종이 세금계산서니까 전자는 비워놓고 그리고 우리는 현금 지급했죠. 자, 그럼 복리후생비다라고 써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위에 간편집계 옆에 화살표 누르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뜨죠. 얘를 클릭하면 예정 누락분으로 가서 우리는 지금 2기니까 2기 확정신고 개시 연월 2021년 10월이 확정신고 개시월이죠. 2기의 개시월이니까 확인 이렇게 설정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매매출 전표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3호 문제 봅시다. 자,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1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손해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자, 모든 거래처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이다. 현금 지출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를 사용한다. 매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하라. 자, 첫 번째 7월 25일 날 다사소에 사무실 청소용품 구입했네요. 그럼 뭐 특이점이 없죠. 그럼 얘는 매입세 공제되니까 쓸 거고 7월 30일 날 사업용 신용카드에 별난했지. 거래처 식사 접대 지출 적혀 있네요. 접대비 관련은 불공제 사유라서 안 되죠. 얘는 입력을 안 할 거고. 자, 8월 10일 날 사업용 신용카드인데 남서울랜드 놀이동산 입장권 직원 야유회 목적 구입 입장권 발행업자 것도 우리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안 될 거고. 다음 8월 14일 사업용 신용카드 강남대지집 영어팀 회식비 지출 이건 문제가 없네요. 다음 9월 5일 사업용 신용카드 오일뱅크 업무용 자동차인데 2000cc 승용차를 주유했어요. 그러면 얘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불공제 사유니까. 자, 지금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 두 개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쓰는 거고, 나중에 미래의 TAT 2급에서는 이거 두 개는 매입매출전표의 61번 현금과세, 57번 카드과세고 이 세 개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로 가서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7월 25일 현금 영수증 다사소 45,000원에 별도.
그리고 8월 14일 사업용 카드 강남 돼지집 카드는 우리카드 금액 25만 원. 이렇게 두 개만 써주면 끝나죠. 저장하고 창 닫거나 창 닫으면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다음 2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삼진상사의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자, 일단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게요. 자, 4월부터 6월. 그렇으면 1번 매출 내역 볼게요. 제품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억 원의 부가세 별도. 그럼 우리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 칸에 쓰면 되겠죠. 2억 원은 첫 번째 1번 칸에 2억 원을 쓰고, 두 번째 제품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2,750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과세 거래죠. 그러면 과세의 세금계산서 3번 칸에 2,500의 별도를 쓰면 되겠네요. 3번 칸에 2,500만원의 별도.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은 여기에 2,750만원 쓰면 돼요. 얘는 채점 기준 아니라 그랬죠. 얘들이 합친 값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자, 다음 미국으로 제품 직수출에 따른 매출. 그럼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2천만원.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이 공급가액 1억 2천, 부가세 1,200. 그런데 이 내역이 있네요. 일반 매입 중 공급가액 1,000만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임. 불공제 사유라는 건데 일단 써놓고 아래에서 또 입력해서 뺄 거죠. 다음 일반 매입 중 1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가 4월 30일 이후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한 내역임. 자, 그럼 얘는 지금 매입 내역에 수취한 건데 확정신고까지 했다는 건 늦게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이 100만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7월 25일까지 받으면 매입세금 공제해주고 가산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일단 전부 다 1,000만원 불공제 사유든 100만원 지연수취한 거든 다 들어가 있게 일반 매입인 10번 칸에 1억 2천만원에 1,200만원 써주고, 먼저 전부 다 여기에 입력을 한 후에 불공제 사유인 거는 여기에 입력하고 나서 16번 클릭해서 50번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불공제분을 써주고, 그리고 가산세 가서 지연 수치에 100만원 있는 거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양가로 2번에 전자세금계약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이 2천만원에 부가세 200만원 있네요. 그럼 11번 칸에 2천만원에 200만원. 다음 기타 내역의 삼징상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였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8번에 클릭이 안되니까 19번 그냥 클릭하고 54번에 만원이라고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입력이 끝났죠.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창 닫으면 자, 이 문제도 끝. 다음 이제 결산 문제네요. 항상 결산 문제는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한 번에 입력할게요. 자, 1번에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에 처분은 없었다고 가정한다. 당사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한다. 자, 취득을 500에 했는데 올해 이전에 했었나봐요. 전기 말에 700만원으로 평가했었고 공정가치가 이었으면 그리고 올해 공정가치가 950만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은 이것저것 볼 것 없어요. 전기말 평가한 거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되죠. 그럼 250만원 올랐네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25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250만원이다.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 하더라도 별 차이 없었겠다.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우선 상기할 게 없네. 그죠? 자, 다음 2번. 금강상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23만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지금 장부에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를 했대요.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자 수익 중에 23만원은 차기 내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 이자 수익은 취소해 줘야 되죠. 그럼 수익 자리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적혀 있던 걸 취소하려면 차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써서 얘를 취소해 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는 얘는 미리 받은 수익이잖아.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고 써줘야 되죠. 우리 결산 문제에 상급비용 선수 수익이 빨리 안 떠오르시는 분은 이제 시험 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메모장 있죠. 거기에 상급비용 선수 수익을 적어 놓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근데 비용 취소나 수익 취소는 잘 해놓고선 상급비용 선수 수익이 생각이 안 나신다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비용하고 대응되는 건 상급비용이고 수익하고 대응되는 건 선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좀 준비를 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21년 10월 1일 미국의 CVS사로부터 10만 달러를 2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개하시오. 단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기재하기로 한다. 미국의 CVS사.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환율이 10월 1일 날 돈 빌려올 때는 달러당 1100원인데 12월 31일 날 달러당 1050원이면 50원이 내렸죠. 50원이 내렸는데 지금 우리는 10만 달러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 내렸다는 이야기죠. 얘는 지금 500만 원이 내렸죠. 그럼 내린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500만 원 내렸으니까 줄여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CVS사 500만 원을 줄여주고, 자, 빚이 내렸으니까 이익이고 대변은 수익자리고, 외화를 환산했는데 이익이다 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4번은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이건 단기 감가상각비 알려줬으니까 그냥 결산자료 입력 가서 쓰는 게 편하겠다. 그죠? 근데 결산자료 입력이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전표에다 분기하셔도 돼요. 이건 800분대 감가상각비고 얘 둘이는 500분대 감가상각비로 해서 차량 운반고 짝지 감가상각 누계, 공과 기구의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수동 계산 하셔도 되고, 자동 계산 가서 얘 매출 원가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거에 2개 쓰고 판관비에 차량 운반고에 쓰면 되겠죠. 저는 자동 계산 갈게요. 자, 5번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약서죠. 그럼 얘도 계산 다 끝내고 나서 여기 들어갈게요. 그러면 1, 2, 3번만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자, 먼저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공구와 기구 여기에 60만원, 기계장치에 1200만원, 이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쓴 거고, 다음 판관비에 800번대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구 200만원을 써주고, 지금 위쪽 일반 감가상각비에 얘 둘이, 그리고 감가상각비 800번대 있는데 예, 이렇게 쓴 거죠. 자, 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얘도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그래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를 보면 방금 이 감가상각비들이 분계가 끝났을 거고,
다음은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하고 엔터 치고 창 닫고 손익계산서 열고 엔터 치고 창 닫고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해서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단기 처분 예정일은 22년 3월 15일, 전기 처분 확정일은 21년 2월 28일. 자, 위에 단기 처분 예정일 2022년 3월 15일, 전기 확정일 21년 2월 28일 썼죠. 다음 보통주 현금 배당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현혹시키려고 보통주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현금 배당 옆에 계정 항목 적혀 있는 곳에 금액이 들어와야 분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2천만 원. 다음 보통주 주식 배당 2천만 원.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얘는 10%니까 200만 원. 다음 사업 확장 적립금은 500만 원. 입력이 끝나셨으면 위에 F6번 전표 추가를 꼭 해야 된다. 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계정 과목 코드 번호 있는 얘 옆에다 입력한다는 건 분개시키려고 옆에 쓰고 있는 것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꼭 전표 추가를 해서 분개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정리하는 분개, 위에 거에 관련된 분개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아래쪽 분개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월 15일자로 분개가 될 거거든. 22년도. 자, 하지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다면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분개, 뒤집는 분개들이 있죠.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전부 다 있고, 위에 손익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분개한 거예요. 계산자를 입력해서 한 거는 결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앞에 결차 결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결차 결대로 들어와 있죠. 위에 결산이라고 적혀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분개한 것들은 위에 손익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0분에 분개했던 거 전부 다 한 방에 수익 비용을 뒤집어 가지고 손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 없어질 거잖아. 그 분개를 다 해버린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원천징수 문제로 가서 자, 21년 거죠? 맞죠?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이만의 5일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월 미환급세액은 23만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소득세 감면율은 무시한다. 자, 수당금융 및 공제항목은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하기로 한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이만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자, 일단 공제 특이한 거 없죠? 저는 항상 급여 내역이야 내가 들여다보는데 공제는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으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4대 보험 말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가불금, 주차료,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부금, 공제회 이런 거 넣더라고.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죠. 얘야 우리 늘 보는 거니까. 자, 식대는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과세란 이야기죠. 다음, 자가운전보조금은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네요. 야간 근로수당은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생산직 근로자고 그리고 충족한다 했으니까 사원 등록에 연장근로 비과세 여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럼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에 이심한 연장근로 비과세 체크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순환공제를 클릭하고 기본급이 있고 과세 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식대는 지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다음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고,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이대로 쓰면 되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라고 했죠. 이렇게 4개만 되어 있으면 확인하고, 자, 5월분 급여고 급여 지급일이 5월 31일, 기본급 180, 10만원, 2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럼 끝났네요. 자,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죠. 자, 혹시나 해서 지금 5월 귀속을 5월 달에 지급하니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5월 5월이라고 쓰는데, 5월 달 급여를 만약에 6월 10일 날 지급한다면 5월 그리고 6월이라고 쓸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즉 이런 이야기예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했을 때 귀속기간은 방금 귀속월 그대로 쓰는 거고, 지급을 지금 5월 말일날 하니까 5월 달이라고 쓰고 있죠. 근데 6월 10일 날 준다라고 하면 여기도 6월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도. 자, 그럼 방금 입력한 직원 거 나왔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23만원이고, 그리고 환급 신청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따로 쓸 필요 없고, 그럼 창 닫으시면서 저장하면 끝나겠죠. 닫으면서 저장. 자, 다음 2번. 이남동 사원의 21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월세 주택 임차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 연말정산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 그리고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그럼 우리 가족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아래 본인은 뭐 1900 3천만원의 세대주고,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120만원 있어요. 일단 소득금액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죠. 다음 장모 김강화는 기타 소득금액이 100만원 있네요.
100만 원이니까 되기도 한데 그래도 기억해 두세요. 이 근로자 본인이 다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는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다 받기로 한다라고 하면 다 본인한테 전부 다 분리과세 시켜버리면 소득 금액이 없잖아. 그래서 공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장모는 65세 체크해 놓고, 동생 이송도는 일용 근로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이 없는 거고, 근데 나이에 문제가 있지만 장애가 있죠. 국가유공 상위자네요. 장애가 있어서 또 다른 혜택들이 되겠네요. 딸 9살, 아들 6살 소득 없어요. 문제 없죠? 문제 될게. 그럼 근로자 본인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언급된 가족들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 이송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자이다. 자, 그럼 일단 가족사항부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이남동 그리고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라라고 했죠. 자, 그럼 본인은 특이점이 없었고, 자, 2번 김강화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모죠. 장모는 소득금액에 문제 없으니까 나이도 문제 없어서 60세 이상. 다음 최연수는 양도소득 금액이 120만원 기본 문제 안되고, 이준 딸은 문제없고 아들도 문제없고, 이송도 동생 장애인이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2번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왜 체크 안 했지 내가? 20세 이하. 자녀는 별 문제 없었으니까 둘은. 그럼 배우자만 부라고 두고 다 들어와 있으면 되죠. 이렇게 다음 이제 위에 내용을 보면 이송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문제 없죠. 이미도 보장성 보험료, 이미도는 아들이에요. 문제 없고, 김강화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김강화는 장모. 그럼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당연히 배우자 직계존속도 안 돼요. 자, 이준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가 되긴 한데 이건 30만 원만 되겠죠. 이미도 유치원 급식비는 문제없고, 최윤수 질병치료비 그냥 일반 그 밖에 공제 대상, 김강화 의료기기 구입이고 의사 처방에 따른 거, 그럼 어머니 김강화 장모는 65세시니까 되겠죠. 그 65세 이상에. 자, 이송도 건강증진용 의약품, 건강증진용은 안 되는 거고. 자, 이준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20만 원. 불우이웃돕기는 우리 지정기부금이에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겨울에 좋은 마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시는 분 있죠? 근데 누가 불우한 사람이죠? 걔네들은 돈이 제로지만 저는 마이너스예요. 누가 불우한 사람이에요? 제가 더 불우한 사람이죠. 제가 그 말 하는 거는 법정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좀 애매하게 적어놔서 아마 이의제기 신청하면 법정도 맞으면 해줄 건데, 나중에 여러분은 법인세 공부할 거잖아. 그러면 지정이에요. 얘는 제가 불우이웃돕기 말하는 건 타겟이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잖아. 그러면 지정인 거예요. 근데 공익성이 있긴 있는데 확실하게 안 느껴지죠.
국방헌금 뚜렷하잖아요. 이재민 선거 그런 것들은 법정인 거예요. 자, 신용카드 이남동 본인이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없대요. 최연수 신용카드 최연수가 배우자였어요. 양도소득금액 120만원 안되겠죠. 자, 월세는 기준시가 3억 이하짜리니까 되죠. 문제 없겠네요. 2021년도 지급한 거는 100만원이에요 11월 달부터라서.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자, 보장성 보험에서 이송도 장애인 전용 130만원, 일반에 60만원, 교육비로 가서 김강화 장모권 아니었고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30만원만, 이미도 유치원 급식비 260만원, 다음 의료비에서 최연수 질병치료비 60만원, 김강화 장모 65세 이상 275만원, 이송도 건강증진의약품은 안되는 거였고, 기부금에서는 종교단체 외 당의 기부금에서 20만원,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이남동 본인 것만 1950만원 쓰고, 자, 또 우리 월세로 가서 서장미 유형은 다세대 주택, 면적은 106, 임대차 계약 기간은 주소지는 위에 있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1길 3,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연간 월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 실기는 끝났고, 자, 이제 앞쪽으로 가서 이론 문제로 갑시다. 준비되셨죠? 자, 1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자, 재무제표 기본 가정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다.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법인은 홀로 독립적인 존재다. 기업 실체의 가정. 그리고 우리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공시의 원칙이 따라 생긴다라고 했죠. 이게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고, 발생주의 회계라는 거는 재무제표 작성의 방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기본 가정이 아니죠. 자, 다음 2번.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가액은 2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창고에는 200만원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미착품 15만원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매입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럼 선적지에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니까 내 거죠. 지금 내가 매입자 입장이니까. 그럼 얘는 자, 보면 지금 200만원에서 더하기 15만원. 다음 시성품은 50만원인데 40%는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럼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내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 60%는 내 거란 이야기죠, 아직. 그래서 60%인 30만원치는 아직 내 거.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 판매에 따라 고객에 인도하였으나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그럼 이건 내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할부로 자동차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부로 자동차 샀는데 할부 대금 다 안 줬다고? 그게 아직 자동차 회사 건가요? 내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 재고자산이 아니죠. 우리가 판매자 입장이니까. 자, 적송품은 40만원 있는데 수탁자로부터 75% 판매되었음을 통지받음. 수탁자가 팔면 이제 내 거 아니죠. 안 판 건 내 거야. 그럼 25%면 10만원치네요. 그러면 10만원치는 내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되겠네. 그럼 다 합치면 255만원이 되겠죠. 얘 다 합치면.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3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배당금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언제죠? 그렇죠. 주주총회 결의일이죠. 그래서 결의일날 돈 받았다 안 받았던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라고 분개했었잖아, 제가. 그 말이 영업외 수익이 배당금 수익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받았다 안 받았던 미수금이라서 회계 처리하라 그랬잖아. 그럼 정확한 표현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니까 자본 계정으로 우리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죠. 손익계산서로 안 가니까. 2번 맞고.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왜? 근데 얘 자주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야지. 그죠? 여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될 리가 없겠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얘는 틀린 지문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투자자산인데, 그런데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특별한 표시가 있으면 당좌자산 쓰라 이런 말 했었죠. 실기할 때. 번호가 두 개인데, 근데 하나는 당좌자산이 유동자산인 거죠. 투자자산이 비유동자산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보유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우리 외부 구입이라는 건 그냥 사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취득시 부대 비용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두 번째,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이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아니죠. 얘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비용 처리한다라고 해서 얘는 틀렸고, 얘는 정말 지독실이 따라다녀요.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국 가면 토지라고 해야 되는데 세금공가 회계 처리해가지고 세법도 토지라고 원하거든. 그래서 온통 조정해요. 처음에는 비웃는데 시험 때 나오면 다들 기분 좋아하는 거. 자, 다음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우리는 액면금액에 사오고 매입금액이고 현재 가치 공정가액의 취득원가를 인식하면서 손해보는 금액만큼 취득원가로 처리하라 그랬었죠. 차량 운반구나 건물이나 토지나 선박 이런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뭐 사냐에 따라 다르죠. 방금 제가 말한 건 차 사면서도 불가피하게 유가증권 매입하지만 건물 사면서도 유가증권 취득 지역개발채권을 사요. 전부 다 등기하는 자산을 사면 전부 다 취득세를 납부한 자산을 사면 사게 돼요. 다음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 취득원가 포함하잖아요. 그 생각 가지고 보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기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다음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 기준 중 옳지 않는 것. 자, 1번. 위탁 판매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인도한대요. 공장에서 유통회사한테 주는 거죠. 이게 판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수익인식 시점이 아니네. 얘 틀렸죠. 수탁자가 제3회자에게 고객에게 인도했을 때가 수익인식 시점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시형 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때 재고자산에서도 빼고 수익인식할 거고,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맞죠? 상품권 회수하는 거 명확하죠? 그럼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물건 주고 상품권 받을 때고, 그냥 상품권 영업만 하는 것은 상품권 회수할 때고, 할부 판매는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 자,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런 이야기 생각하신 건 저하고 부가가치세법 때 이야기한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저와 같이 책 바꾸고 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그걸 포인트를 잡으시면 재무회계는 그런 것 없이 장기든 단기든 전부 다 인도 시점에 전액을 수익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3,60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10개월 할부일 때와 36개월 할부 이야기했었죠. 10개월 할부는 3,6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36개월 할부는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하지만 이 둘 다 아래 분계는 제품 매출 3,600이에요. 둘 다. 이게 재무회계하고 세법하고 제가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장기 단기 이런 거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시면 중소기업 이제 회계 기준에서 장기는 이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면 수용해 준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아직 돈 이렇게 못 벌었는데 벌었다고 해서 세금 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있는 거지 원래 원칙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력 가서 분개하면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시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 이런 말 들은 적 없네? 그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6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원가 개념 설명이 옳지 않는 것. 1번 통제 가능 원가.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으면 다시 통제 가능 원가고,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을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은 정확한 표현이고, 2번 매몰 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 비관련 원가고 맞는 이야기죠. 다음 기회 원가는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 이걸 선택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쓰거나 다른 걸 선택한다면 우리가 득할 수 있는 최고의 효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 4번에 관련 원가는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관련 원가는 직접적 관련이고, 관련 없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비관련 원가가 되죠. 그래서 표현은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데, 간접적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얘가 선의 문제가 되네요. 자, 다음 7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 부분 원가가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되지 않는다. 맞죠? 직접 배분법은 그냥 바로 우리 제조 부분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었죠. 다음 2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되지 않는다. 제일 먼저 배분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배분 안 받죠. 걔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 자, 다음 3. 잠시만요. 내가 말을 거꾸로 봤구나. 먼저 배분되는 보조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을 하죠. 제가 말을 거꾸로 봤네. 얘가 안 받는 거고 다른 거에는 배분을 하죠. 그죠? 나도 한국말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보조 부분에 배분을 하고, 그 다음 배분하는 애한테 내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건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네요. 가장 먼저 되는 거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을 하죠. 처음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얘는 틀린 거고, 다음 상호배분법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분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분에 대한 배분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호배분법을 쓰면 이거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죠. 영역수수 관계를 그냥 먼저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단계배분법이 순서에 영향을 받지, 상호배분법은 순서를 영향이 상관이 없고, 4번의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 간의 영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죠? 완전히.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여기 이렇게 파리극 같은 거라고. 자, 다음 8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선입선출법이에요.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용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뭐 크게 볼 거 없네요. 그럼 자, 제가 안 쓰고 해도 할 수 있겠나요? 완성품은 몇 개죠? 완성품은 3,400개죠. 이해가셨나요? 3,400개? 이해가셨죠? 착수가 이거니까 얘 둘이 더하면 5,400, 기말 빼면 3,400개가 완성품이죠. 그럼 3,4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은 지금 재료비니까 초기에 전량 투입됐잖아. 그냥 그대로 2,000개 더하고 빼기 400개 빼면 되죠. 그러면 5,000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9번에 연산품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수업 안 했어요. 그죠? 이게 결합원가 이야기예요. 이 결합원가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소를 도축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샀어요. 그럼 소를 도축을 하겠죠. 그럼 도축하는 도축비도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위별로 뭐 등심이다, 안심이다, 뭐 차돌이다, 제가 좋아하는 안창살이다,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눠지는 이 지점이 분리점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소값과 소 도축하는 돈을 어느 금액으로 분리시켜서 나눌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소값을 부위별로 나눠야 될 거잖아. 등심의 원가가 있어야 될 거고, 안심의 원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돈을 어떻게 분리시킬 거냐, 이런 게 이제 우리 결합원가, 연산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판매 가치를 가지고 비율로 나누는 게 있고, 순실현 가치로 나누는 게 있고, 물량 기준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제일 비현실적인 게 물량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싸잖아. 근데 걔가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소값을 많이 그쪽으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순실현 가치법인데, 제가 항상 순실현 가능 가치나 순실현 가치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판매 가치에 판매 비용 빼는 거다. 항상 제가 그런 글자를 쓰죠. 그렇게 한 순실현 가치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왜냐하면 판매 부대 비용이 소 같은 경우에 이건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안창살이 여러분들이 1인분당 10,000원 하는 곳이 있고 40,000원 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 차이가 뭐냐면, 판매 비용에서 그 안창살이라는 그 살은, 제가 소로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소를 자르는 백정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죠? 백정 말고 좋은 표현이 있나? 네? 도축업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고기 자르시는 분 있죠? 그 뭐라고 하죠? 제가 국어가 약해서 백정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굴 말하는지 알겠죠? 그분이 칼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요. 근데 10,000원짜리는 기계로 자른 거예요. 그런데 직접 그 사람이 칼로 자르는 거 가지고 하는 거는 그 결에 따라서 맛이 틀려요. 제가 그건 확실히 확인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비싸게 하는데 그게 판매 비용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가치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1번 배부 방법은 1번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 2번은 결합원가의 배분은 원가 통제 목적이나 아니면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루프한 애매한 표현이에요. 애매한 표현이에요. 얘는 맞는데, 여러분들 비누 있죠? 그 비누 만드는 게 취미활동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누 그 고체 응고시키기 전까지는 영양은 똑같은 건데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그냥 요행을 한 번에 사왔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분리점에서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데, 원가 통제하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건데, 투자 의사결정은 사실 누가 투자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큰 제품을 주산품이라고 하고, 판매 가치가 작은 제품을 부산품이라고 한다. 틀린 거예요. 주산품, 부산품은 그런 표현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주산품, 부산품은 우리 판매 가치가 아니라 이 원래 내 목적이 있고 목적이 아닌데도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고기 중에 보면 특수 부위라고 파는 거, 뒷고기라고 말하는 거 있죠. 뭐 백정들이 뒤로 돌려서 맛있어서 뭐 따로 뒤로 돌려 먹는다고 뒷고기라고 했대요. 근데 그런 형태가 주산품, 부산품이 되는 거지 판매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적 판매 가치법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가 없는 결합 제품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 표현도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문제를 엄청 애매하게 풀죠. 왜 애매하게 푸냐면 문제 잘못 냈어요. 그래서 답안지 봐도 모두 맞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를 실수로 썼으면 몇 번 이렇게 적어요. 모두 맞음이 문제 실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문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두 맞음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무 1급에서 이제 얘가 어느 순간 한 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무 1급은 잘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자, 다음 10번으로 갑시다. 아래 자료에 따라 당월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기말 제품 재고액이에요. 그럼 우리 저와 같이 했던 T 계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제공품, 제품 이렇게 봤을 때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 감소액이 38만원이다. 기말이 38만원이 기초보다 작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말이 기초보다 38만원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 첫 번째 거. 그리고 전월 기말 제품 재고액은 단기 기초 제품이니까 62만원. 당월 발생한 총 제조 원가는 312만 4천원. 당월 제품 매출 원가는 362만 4천원. 질문한 거는 기말 제품 재고액. 얘를 물어봤죠. 그럼 이제 칸 채우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312만 4천원 더하기 38만원 하면 350만 4천원이고, 그럼 얘가 350만 4천원이고 여기에 얘를 빼면 얘는 50만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글자 안 써도 되겠죠? 안 써도. 자, 다음 11번 봅시다. 다음에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자, 기타 소득 때 제가 이런 표현 썼는데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런 것 원천징수 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하고 줄 거야? 말이 안 되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 한다 그러면 더 웃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종합과세라는 건 원천징수를 당해야 분리과세라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 원천징수를 해야 더 이상 세금 안 내도 돼. 그게 분리과세죠. 근데 얘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종합과세죠. 그런데 복권당첨이나 승마투표권, 여기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했죠. 노름하는 사람들, 복권인 사람들이 나중에 내년 5월달에 세금 내라 그러면 그때까지 돈이 남아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좀 많이 세금을 떼서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연금 말고 수령하는 기타 소득들이 있어요. 그것도 분리과세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얘만 종합과세가 되는 거네요. 일단 과세 방식이 얘네들은 원천징수라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걸려야지. 그죠? 걸리면 받은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당연히 버는 거니까.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얘는 좀 지역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푸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자, 1번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 주택 2개를 한 사람이 전세로만 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야기한 거지 소득세에서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전에 우리 이 표현 기억나나요? 수익금액 제외 항목 거기에 간주임대료 들어가 있었잖아. 그때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수익금액이라는 표현이 돈 벌었다고 세금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고, 다음 3번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얘도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으로 끝낼 거고, 주택이에요. 건물, 부동산 임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 할 때 제가 이 문제는 다시 보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틀리하고 아무거나 한 번씩 나오는 것 중에 한 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금융중개사 수업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부동산하고 주택하고를 제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개념하고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틀려요. 주택 이야기고,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상식 아닌가? 떨어져 산다고 합산 안 하면 다 따로 살면 되지. 말 안 되죠. 이건 우리 세대 합산이죠. 다음 4번에 1주택자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한다. 월세는 원래 1세대 1가구 1주택이면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그런데 우리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못 받죠. 그래요. 사실 저는 이런 집이 없어가지고 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지만 항상 말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자, 얘는 번외경기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안분할 때 라임이 숫자 몇 라임이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안분탭, 정산탭, 재계산탭 할 때 5라임 있었죠. 5만원, 500만원, 5천만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럼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면세 공고가액 비율이 3%인 경우, 3% 저한테 안분 이야기하면서 들은 적 있나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얘는 5%죠. 그래서 얘 틀렸고, 해당 과세 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작으니까 면세 비율이 5% 이상이라도 안 하겠다. 사실 5% 이상 6%인데 5만원이면 5만원 6%면 얼마야? 그거 비용자하려고 하는 게 비용이 더 크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 3번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사용재와 신규고, 4번에 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고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정확한 거 아래 적어뒀네. 얘는 애매하게 적어놓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재화의 수출, 축수출은 영세율이고, 국내 사업자의 용역 국외 공급, 제가 해외 건설 용역 이런 것들도 영세율이다 이러면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었죠. 이거. 그리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이거 수출하고 상관 있나요? 외국하고? 전혀 없죠. 그럼 영세율 적용될 이유가 없잖아. 영세율 적용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죠. 그럼 얘는 면세 적용 대상이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이거 여기서 보시면 돼요. 딱 금액을 100만원만 적어놓고 얘 누르면 영세율 이야기들 있죠. 수지와 인가공, 직수출, 국외 제공하는 용역,
그죠? 근데 여기 열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라고 있죠. 죄송해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매출 명세서 열면 방금 봤던 이 항목들이 있죠. 얘가 부가세법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니까 얘를 만약에 또 나온다면 참고를 하셔도 되겠죠. 우리 전산이니까 일단 볼 수 있는 거 다 봐야지. 그죠? 자,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화를 직접 수출한다. 직수출하면 외국 회사가 그 증빙 받아서 세무서에 내줄 일이 없어서 면제한다라고 했죠. 다음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료. 목욕, 이발, 미용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요. 이건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뭘 발급한다고 늘 그랬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라고 했죠. 수출한 재화의 내국 거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얘는 면제가 아니죠. 얘는 발행 안 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우리 공급의제 간주 공급하면서 이건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이런 증빙 발급 의무가 없어서 14건별로 다 과세거래로 쓰는 거였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론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앞에 찍은 것대로 했으면 저는 망했네요. 이런 식으로 답 그림이 나왔겠네요. 옛날에는 사실 이 답이 색깔 진하게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가 1, 2, 3, 4 뭐 이렇게 창이 떴어요. 그랬더니 대각선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색깔을 연하게 하더니 점점 작아지더라고. 저 옛날에 대각선이 다 보였어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기도처럼 쫙 그려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었더라고. 자, 이렇게 하고 답안 저장하고 USB 메모리 빼서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